북한이 코로나19 발병을 공식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서 해열제 같은 의약품 구매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고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지만 북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덕수 총리 인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문제 인사부터 정리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각각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PC방에서 서버 과부하를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업주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내외 악재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속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도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포기하고 서방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에 나토 군사 자산이 배치되면 러시아에 합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이 거센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2일에서 3일이 지날 때마다 환자 수가 2배씩 늘어온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의료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홍콩에서 오미크론 유행 시기 80세 이상 고령층 사망률을 조사했더니 접종 미완료자가 완료자보다 6배가량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홍콩의 백신 미접종자 사망률을 북한 인구에 적용해보니 사망자가 3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홍콩은 의료 인프라가 북한보다 더 낮고 유행이 모두 지나기 전까지 모은 데이터라 사망률 수치가 조금 낮게 집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34,540명은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소 투여나 폐렴 치료가 필요해 입원해야 하는 환자는 현재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연령별 입원 환자 데이터를 북한 인구에 대입했더니 환자 10만 명당 입원 환자는 5,400명 나올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구의 30%가 감염되면 42만 명이, 50%가 감염되면 70만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북한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달 중순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콩에서 환자가 2배로 느는 더블링 주기가 3일이었던 걸 고려해 북한의 더블링 기간을 3일로 적용하면 지난달 15일 환자 수가 1,213명, 2일로 더 짧게 적용하면 37명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의료 지원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단체 협력 중심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자 협력도 정부가 직접 하는 데 있어서 북이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를 지원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프로세스 등을 벤치마킹해서 정부도 북한이 발열자 중심으로 환자를 진단해 훨씬 많은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지 못하는 만큼 감염 전파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오히려 대북 신뢰와 남북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당장은 정치적 조건을 빼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통해 실질적 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북한이 중국에서 해열제 같은 의약품 구매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선양과 다롄 등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에서 북한 파견기관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부터 대북 무역상들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대북 무역상들에게 주문한 의약품 목록에는 해열제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뿐만 아니라 진통제와 소염제, 인슐린, 당뇨치료제, 산소마스크, 면봉, 체온계 등 일반 의약품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무역상은 지난달 말부터 주문이 들어왔고 노동절 연휴인 이달 2일과 3일에도 빨리 구해달라는 독촉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 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오후 5시에 이루어진 남북 연락사무소 간 마감 통화에서도 우리 측이 통지문 접수 의사를 재차 문의했지만 북측은 명시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않은 채 통화를 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지문에는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방역 경험 공유 등 기술 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달 반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없애는 안착기 전환 시점을 금요일 발표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4일 만에 10,000명대로 하락했습니다. 1월 26일 이후 가장 적은 숫자로 일주일 전보단 7,000명, 2주 전보단 6,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일주일째 300명대, 사망자도 수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수급도 양호해서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일시적으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데 정부는 이행기 종료를 앞둔 오는 20일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부는 안착기 전환 여부 검토를 위해 방역 지표와 의료체계 준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대본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착기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인준 지연 등으로 방역 지휘부 공백 상황에서 책임지고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휘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더딘 측면은 있지만 빈틈없이 국민께 문제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국내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3,9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젯밤 9시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14,000여 명, 2주 전보다는 15,000여 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대 중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전역, 그중에서도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걱정스러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 전보다 60% 증가한 9만 42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미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는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엿새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큰 골자는 전국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먹는 치료제 확보 등 방역 의료체계 전환 지원과 4인 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 원 등의 방안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대해서는 북한만 호응하면 백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과 다양한 경제 안보를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연금, 노동, 교육 3가지 개혁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연설문을 보면 경제가 10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이 위기, 안정, 소상공인, 개혁 순입니다. 의회주의는 4번, 초당적 협력은 3번 등장했습니다.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콕 집어 협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제 문제 앞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게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로 읽힙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도 따로 만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문제 인사를 정리한 게 먼저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반쪽 내각을 벗어나려면 당장 총리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하는 만큼 낮은 자세로 국회에 손을 내민 겁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국가 어떤 협치와 그리고 어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이분이 총리를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요청에 즉답을 피하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수준 이하 장관들부터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콕 찍어 거론했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후에 공정한 공무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을 연결짓는 건 구태정치라며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저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먼저 처리를 해야죠. 한덕수 총리 인준은 물론 이번 주 시작되는 추경안 심사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전국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소속기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 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일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회의에 나올 걸로 보인다면서 세부 명단은 오늘 오전 중에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1차 목적은 추경안 심사지만 대통령 비서실 고위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인 만큼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지연되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회의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립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 없이 20분 정도 짧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행이 임박한 시행령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격전지의 후보별 공약과 판세를 점검하는 기획시리즈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전체 승패가 경기지사에서 갈린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1,360만 명이 살고 31개의 시군이 모여 있어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립니다. 거기다 수도권이란 지역적 위치 때문에 도지사는 서울시장과 함께 잠재적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번엔 누가 승리의 깃발을 쥐게 될까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팽팽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심과 윤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이라는 분석 속에서 각 후보들은 개인 브랜드 부각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연은 김동연이다.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나 또 지난 대선에서나 또 이번에 경기도지사 하면서 저는 한결같습니다. 우리 국민 도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있다. 김은혜는 진심이다. 도민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를 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분당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점점 노후되면서 주차 등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기도 전역엔 지은 지 30년 남짓된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30만 가구 가까이 되면서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일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두 후보 모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조기 입법을 장담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과반 의석으로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의 힘, 김은혜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새 정부와 긴밀한 소통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건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새 노설 증설 역시 두 후보가 한 목소리로 내세운 공약입니다. 저는 경기 찬스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없는 우리 경기도 청년들,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가 일자리, 주택, 교통 문제, 돈 버는 것 이런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30분 서울 출퇴근 시대. 워낙 경기도민에게 지금 교통은 고통입니다. GTX, 그리고 광역버스, 지하철 연장, 그리고 노선 증설, 배차 간격을 줄임으로써 경기도민분들의 발이 되고 싶어요. 다만 굳건한 양강구도 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전 의원의 지지율이 5%대를 오르내리면서 단일화 이슈가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 참석 방침에 정한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 민주유공자회 등 공법단체 관계자 10여 명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법과 예산 지원 등 5.18 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정책 건의사항을 들은 뒤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며 당론 채택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당내에서 무마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딴 성비비로 몸살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SNS 글입니다.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강 전 대표는 이 사실을 여영국 대표 등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알렸는데도 여 대표는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며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사과문을 받고 수용한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며 이후에는 해당 지역 당원에 연락이 오기만 해도 불안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해당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며 정의당은 공천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강 전 대표는 청년정의당 당직자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자신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은근한 위협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강 전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의 공천은 성범죄나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 등을 모두 고려해 심사가 진행됐고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강 전 대표가 문제 삼은 사건 처리 과정을 여 대표가 발설하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 전 대표가 비공개로 해당 사안을 논의해달라고 한 것이 와전된 측면이 있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나흘 뒤로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기자회견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확정이 됐는데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건물에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나부끼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대통령은 다정하게 계단을 내려와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방한 때도 그랬고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용산시대가 개막하자마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장소로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을 낙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취재진이 모두 입장할 수 있는 넉넉한 400석 규모 공간으로 단상과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초 용산 집무실 앞 이곳 야외 잔디밭도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날씨 변수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지하 대강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만찬 역시 용산 집무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호텔 출장 음식을 공수해 진행합니다. 오는 20일 오후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방문할 예정이고 기업인 초청 행사와 대학 강연, 판문점과 DMZ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등을 놓고 일정을 세부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 관례상 마중이나 배웅은 국무총리가 해왔는데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이라 대통령실은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수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상으로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미묘한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와 영내 정세를 악화할 뿐 아니라 양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장은 각국 노력하에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나란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 대응을 돕는 인도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왕 부장에게 한국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을 통해 영내 공동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각자의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 각자의 문화와 전통, 습관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에 우리나라가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두 나라가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우리나라와 일본을 순방하는 계기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데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올해 돌려받는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일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조기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임시로 땅을 덮고 체류 시간을 제한하면서까지 개방 시기를 앞당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통해 올해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반환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조기에 개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용산 미군기지 전체 가운데 약 4분의 1인 55만 제곱미터의 반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올해 안에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임시 개방하는 곳은 학교와 미군 숙소, 체육시설 등입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 오염도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돌려받은 사우스포스트 미군 숙소 부지에선 기름 오염 정도를 의미하는 TPH 수치가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의 29배를 넘었습니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도 각각 기준치 3.4배, 2.8배를 초과했습니다. 재작년에 반환된 종합체육시설 부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서 기준치 36배를 넘는 TPH 수치가 검출됐고 중금속 물질인 구리와 납, 아연도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조기 개방에 앞서 제대로 된 정화 작업은 생략되고 임시 조치만 이뤄집니다. 오염된 땅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덮고 공원 체류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졸속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오염물질에 대한 역치가 조금씩 다를 텐데 천편일률적인 이용시간 제한을 둔다고 해서 일정 정도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인천 부평에 있던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은 지난 2019년 반환돼 일부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지만 지금까지도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캠프 페이지는 지난 2005년 반환 후 무려 4년 동안의 정화 작업을 마쳤지만 땅속에서 폐기름통 수십 개가 발견되면서 정화 작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용산 공원을 위한 첫 삽을 뜨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조기 개방이 자칫 미국의 환경오염 책임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서 한미 금리차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빅스텝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 등의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부족 우려의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3달러 71센트, 3.4% 오른 114달러 20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2달러 69센트, 2.4% 상승한 114달러 24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더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대한민국 뿌리 산업의 명맥을 2대째 잇고 있는 주물공장 대표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김상호 기자입니다.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의 한 축인 수도권 최대의 주물공장 단지입니다. 고철 등을 가열해서 자동차나 로봇, 선박의 부품이나 제조의 틀을 만듭니다. 제조업의 존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산업이지만 수작업이 많고 힘들어서 3D 업종으로 불립니다. 직원 20여 명을 두고 주물공장을 2대째 잇고 있는 양태석 대표는 코로나 사태에다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까지 겹쳐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됐지만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 같은 게 코로나 전에는 한 400원대 하던 게 지금 850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더블로 올랐죠. 그런데 주물값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양 대표가 운영하는 것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 3월 68.4%로 전달보다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70%대를 유지했던 가동률은 29개월째 60%대에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률은 한 60% 언더로 지금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일 큰 게 물량은 있어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100% 투입이 안 되니까.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경기 회복이 뚜렷합니다. 통계청의 제조업 생산지수를 보면 지난 3월 130.7로 전달보다 17.5포인트 상승했는데 중소기업은 1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등으로 대기업은 경기 회복이 뚜렷해서 확실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한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서 지난해 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린 이른바 1조 클럽 가입 기업은 25곳이 늘어 229개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더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가격 폭락 사태를 맞은 코인 루나와 테라 발행 업체 테라폼레스 코리아 권도영 대표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거 침입으로 무리를 빚은 건 죄송하다면서도 권 대표도 투자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복구 계획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분 주소는 인터넷에 그분의 주소가 등기부 등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리 일으킨 점 사죄드렸고 경찰관 분께 정말 죄송하고 저는 대략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공식 석상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일단 사죄를 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던 어떠한 계획을 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디도스 공격을 받는 PC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버티지 못하고 폐업까지 하는 곳까지 나왔는데요. 국가 차원의 지원책도 없고 경찰 수사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PC방입니다. 여성 손님이 직원을 불러 컴퓨터가 멈췄다고 항의합니다. 곧이어 맞은편 학생들이 웅성대며 두리번대고 다른 쪽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은 컴퓨터가 일제히 먹통이 된 겁니다. 3년 전부터 이 PC방을 운영해온 사장은 한 달 사이 이런 일이 벌써 두 번째라고 하소연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코로나 때까지 떨어져서 지금 폐업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골머리를 앓는 PC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이곳 PC방도 두 달 전부터 끊임없이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너무 심해서 최근에는 보름이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들 이미지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손님들 재방문까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지금 생계도 굉장히 막막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급기야 수억 원대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한 뒤에 잠적해버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갑자기 대량의 데이터를 쏟아 부어서 서버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 근본적 차단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제공업체에 요청해서 공격 대상이 된 IP 주소를 바꿀 수는 있지만 작업자가 직접 찾아와서 서버를 일일이 손봐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바뀐 IP 주소를 다시 해킹해서 공격해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지원이나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일정 기간 트래픽을 우회해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해주는 사이버 대피소란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PC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소규모 PC방들이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피해를 본 업주들은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만 IP를 역추적하는 수사 특성상 범인을 잡는다 해도 최소 수개월은 걸리는 상황. 그동안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도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포기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의 팽창을 견제하겠다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도 나토 가입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200년 넘게 유지한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포기한 것입니다. If Sweden joins NATO, the threshold for military conflicts would increase and have a deterrent effect in Northern Europe. This would especially be the case if Sweden and Finland joined NATO together. 스웨덴은 늦어도 18일 이전에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이고 스웨덴은 의회 승인도 필요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선이 1,300km에 이르는 핀란드는 1948년 이후 군사적 중립을 견지해왔습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래 군사적 중립 노선을 지켜온 스웨덴도 1949년 나토 출범 당시부터 비동맹 노선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나라 모두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Mielestäni NATO-jäsenyydessä on kyse rauhanteosta, siitä, ettei sotia Suomeen enää koskaan tulisi. Tämä on meidän yhteinen asiamm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자체가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군사자산 배치는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Для России не создается, но расшир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безусловно, вызовет нашу ответную реакцию. И какой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смотреть, исходя из тех угроз, которые нам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서방 세계의 반러시아 연대까지 강화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가며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3도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다소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이나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3도, 광주 12.2도, 대전은 1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지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연금과 노동,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대 핵심 개혁 과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병을 공식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서 해열제 등 의약품 구매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고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지만 북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동부와 중서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를 기꺼이 감내했던 국민의 희생에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나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전국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3대 개혁 과제를 천명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연금과 노동,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찾을 때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대신 하늘색 넥타이를 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포함해서 새 정부 인선을 둘러싸고 대치 전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야당은 비교적 차분하게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푸른색 계열인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기립해 박수를 치며 맞이했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길에 통로에 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정연설 도중 18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윤 대통령의 첫 연설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의석으로 이동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도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에 관한 제 의견을 필요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공적으로도 대단히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기자들 앞에 서서 첫 시정연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또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연설 뒤 기다려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민생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그 입법부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정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협치의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여야의 협치를 거듭 강조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라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전체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소관기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의 1차 목적은 추경안 심사지만 대통령 비서실 고위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인 만큼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서 오후 2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 등 소관기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지원 문제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해 거듭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등이 깨끗이 소명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법 기술자의 상당히 노련한 작업이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추가 경정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주고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해 화상통화를 하고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지역과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한중 관계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에 대해서 한중은 영원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역사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일제가 없애버린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강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9세기 중반 한양의 지명을 정리해둔 경조 오부도입니다. 현 국방부 청사 일대에 둔짐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용산이란 지명은 둔짐이로부터 남서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나옵니다. 지도로 보면 둔짐이와 용산은 다른 지역인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최근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지역 일대를 용산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 일제가 멋대로 바꾼 지역 이름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는 이곳의 지명이 둔지산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이름을 엉터리로 바꿨던 것입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일대 지역은 과거 수백 년간 서민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둔지산 또는 둔지미로 불렸는데 120년 전 이곳을 군용지로 수용한 일본이 수륙 교통의 요충지로 유명했던 용산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용산은 인왕산에서 시작해 만리제와 효창공원을 거쳐 이곳 용산 성당으로 이어지는 긴 산줄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둔지산 일대와는 직선 거리로 약 3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상흔이 남은 용산 일대 명칭은 더 있습니다. 신용산이란 지명은 일본인을 위한 새로운 용산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욱천 고가차도는 일본인이 의미로 붙인 이름으로 고유 지명인 만초천 고가차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촌동 역시 일본인들이 편한 글자로 바꾸어버린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둔지산이란 이름을 살리기 위해 모인 10여 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제 잔재가 더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용산 미군 기지가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지금이 바로 왜곡된 지명을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청계천, 신촌, 인사동 등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라고 주장합니다. 일상생활 속 무심코 부르던 지명이 아직 청산하지 못한 아픈 과거의 산물은 아닐지 되짚어 보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북한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수십만 명 발생하고 사망자는 3만 명 넘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가 개최한 북한의 오미크론 사태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놓은 연령대별 코로나19 사망률 데이터를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오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 3,540명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북한 전체 인구의 30%가 감염될 경우 42만 명, 50%가 감염될 경우엔 7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북한이 중국에서 해열제 등 관련 의약품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선양과 다롄 등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에서 북한 파견기관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부터 대북 무역상들을 통해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대북 무역상들에게 주문한 의약품 목록에는 해열제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뿐 아니라 진통제와 소염제, 인슐린, 당뇨치료제, 산소 마스크, 면봉, 체온계 등 일반 의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무역상은 지난달 말부터 주문이 들어왔고 노동절 연휴인 이달 2일과 3일에도 빨리 구해달란 독촉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부의 방역 지원 의사에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의 통지문으로 수진이는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입니다. 대북통지문엔 백신을 비롯해 의약품과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할 용의는 물론 방역 경험 등 기술 협력 지원 의사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실무 접촉을 통해 북한 당국의 방역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도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통지문을 접수할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협력을 매개로 한 남북 대화 재개에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장 우리 정부의 지원을 수락할 그런 어떤 정치적 입장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은 당분간 봉쇄 강화 등 독자적인 방역 대응에 주력하면서 중국을 통해 해열제 등 의약품을 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의약품 부족으로 사재기와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발열자 급증에도 한약이나 민간요법에 매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북한식 방역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봉쇄 50일째를 맞은 중국 상하이시가 다음 달 도시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점진적 개방에 돌입했습니다. 상하이시는 방역 브리핑을 통해서 3단계 봉쇄 완화 과정을 거쳐서 6월 중하순까지 전면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일부 마트와 은행 등이 문을 열었고 일부 열차와 항공편 운행도 재개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5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9만 33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추이는 4월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입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2주 새 81%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로 가면서 더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지금은 중북부 확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름으로 갈수록 남부가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Virus does circulate at a higher level in the summer across the southern states. This is because, as you know, it gets too hot to be outside. So whereas the Northeast will be outside and entertaining outside and eating outside, you all move indoors in the summer. 중서부 지역의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백신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렇듯 여름이 되기도 전에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더 심할 것이란 추정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Just test before you see them, right before you see them, so that you know at that moment you're not actively shedding large amounts of virus. 여기에 일상이 복원되면서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 조치도 사실상 해제된 상태여서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가 수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밀가루 제품의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 물가 관리에 연일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발언이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빵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 동네 빵집.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빵을 구웠지만 밀가루부터 설탕, 버터, 달걀 등 요새같이 재료값이 뛰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빵값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어들까 무섭고 그대로 버티자니 손해가 늘어 고민입니다. 최대한 대로 버텨보고 우리가 마진을 보려고 한다면은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게 가격이 상승되면은 소비자는 그만큼 움츠리잖아요. 최근엔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가격이 더 뛸까 걱정이 큽니다. 식당의 필수품인 식용유는 이미 비상입니다. 마스크 대란 때처럼 판매 수량을 제한해도 재고가 떨어진 제품이 눈에 쉽게 띕니다. 덩달아 가격도 치솟는데 실제로 한 대기업 제품은 지난해 3,000원대에 팔리던 게 어느새 5,000원을 넘겼습니다. 한식집이니까 식용유를 많이 쓰고 거의 뭐 전 종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밀가루나 식용유 등 먹거리 재료값이 급등하면서 관련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새 정부는 경제팀을 꾸리자마자 또다시 물가 안정을 강조했지만 나라 밖 영향이 커 뾰족한 대책을 찾긴 어려운 상황.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서 정책 공조를 해야. 금리 인상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수요 증가와 대규모 추경 등 물가를 자극할 일들이 이어지며 한동안 밥값은 오르고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게 생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의 지원재단이 막대한 비트코인 보유고를 이미 대부분 팔았으며 남은 가상자산은 피해자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각 16일 테라와 루나코인을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가 세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트위터를 통해 지난주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8천억 원 이상의 보유 비트코인 대부분을 매각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르면서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3년 만에 BMW 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함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여름 달리던 BMW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 화재에 불자동차라는 오명까지 붙었고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크게 일었습니다. 본넷을 열었을 때는 연기가 그 뭉게구름같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뒤에 애도 태우고 와이프도 태우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요 부품의 균열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BMW 독일 본사와 BMW 코리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도 일부 은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BMW 코리아 법인과 차량 품질 관리, 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AS 부서 임직원 전모 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EGR 장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내는 방식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BMW 독일 본사와 관계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앞서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기소 의견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우리 현행법상 외국 법인은 결함 시정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독일 본사가 일부러 이를 숨겼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대상 차량 2만 7천여 대에 초유의 운행 정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BMW 화재 사태. 검찰 수사 결과가 3년 만에 나오면서 수년째 법원에 머물렀던 BMW 차주 1,200여 명의 대규모 소송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여전히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결국 건산노조를 연맹에서 퇴출하는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억대 횡령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앞서 한국노총 연맹은 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13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건산노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진 위원장은 기한을 사흘이나 넘긴 채 본부 회의에 버젓이 참석했습니다. 진병준 위원장은 이곳 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사퇴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찰 조사 때문에 세세히 소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23일 건산노조 대의원 대회를 열어 규약에 모순된 부분이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뜻을 묻고 여기에 따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횡령으로 인한 내용이 길어진 만큼 곧바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산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건산노조를 연맹에서 퇴출할지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규약 규정상 한국노총은 산하노조 위원장 개인을 징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갔고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이후에 산별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논의 방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건산노조 제명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위원장에 반발하는 노조원들도 대의원들에게 거취를 묻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지지하는 그런 회원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재신임 받는 걸로 결정이 나올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주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경찰 조사 뒤에 의혹을 상세하게 해명하겠다고 YTN 취재진에게 말했던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남 하동군 북천면은 가을의 코스모스와 메밀꽃 축제로 유명한데요. 봄에는 꽃 양귀비로 들판을 메워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에 타는 듯 들판이 온통 진붉은색으로 덮였습니다. 1억 송이가 넘는 꽃 양귀비가 한꺼번에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봄의 전령 유채꽃도 하늘하늘 안개꽃도 꽃 양귀비에 뒤질세라 고운 빛깔을 뽐냅니다. 20헥타르 규모의 울긋불긋 총천연색 꽃밭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저절로 멈추게 합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꽃을 많이 보고 또 평생에 남길 수 있는 그 추억,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것도 보람이 되고. 이 들판에 꽃 양귀비를 심은 건 9년 전부터입니다. 올해는 일교차가 커서 꽃의 생기가 넘치고 빛깔도 더욱 진하고 곱습니다. 올해는 그 일교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꽃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예년에 비해서 우리 9년 만인데 올해 최고입니다. 꽃 양귀비는 보기에도 좋지만 꽃잎을 화장품 원료로도 팔 계획입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에 상품 가치도 있어 주민들에게는 일거양득입니다. 이 꽃잎을 따서 3차, 4차 산업인 화장품 원료로 액을 축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함으로해서 또 농가 소득도 높이고. 오는 22일까지 개방하는 꽃천지에는 코로나19 방역 해제에 따라 방문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은 마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바람까지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밤 한때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대전은 10.9도, 이 대구는 1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과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산은 2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한 주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HO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소장은 현지 시각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WHO는 북한 정부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신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대북 방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권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2대 통일부 장관 취임식에서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도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갈 때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제 격리가 면제됩니다. 검역이 간소화되면서 한일 양국 사이의 관광을 포함해 본격적인 민간 교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책을 바꿔 한국을 시설격리 대상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까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내고 일본 입국 시 검사에서 음성이면 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검역소가 지정한 시설에서 사흘간 머물러야 했지만 이것도 완화됐습니다. 자택 등에서 원칙적으로 7일 격리하되 사흘 뒤 검사에서 음성이면 격리가 풀립니다. 이런 조치는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이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검역 조치를 간소화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 재개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訪日観光客の受け入れに向けた準備として総理からも言及があった実証事業については近いうちに行いたいと考えており、現在観光庁など関係省庁で実務的な検討をしているものと。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제한된 가이드 여행 형태로 일본이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상대적으로 값싸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한국 관광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日韓がそれぞれ観光を認め合えば当然広がってくる。 そしてまたそこにはビザの問題、観光のビザをどうするかっていう問題もあるでしょうから、それを一つずつクリアしていけば。 양국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김포 하네다 항공노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코로나 이후 멈춰선 민간 교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백경란 삼성 서울병원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인선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경란 삼성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전용 비행기나 헬기가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타는 특별 열차로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마지막에 재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직접 부를 예정입니다.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 됩니다. 박소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념식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 새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능한 전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윤 대통령은 전용 비행기나 헬기가 아닌 특별 열차로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KTX 특별 열차를 빌려 단체로 이동할 예정인데 대통령이 이 열차를 타겠다고 하면서 장관과 수석들도 함께 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민주당 의원들까지 함께 가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는데 공식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호상의 문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동 수단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추모 공연, 대통령 기념사, 기념 공연 등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 식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입니다. 합창이 아닌 제창은 합창단 없이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형식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도 직접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면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 됩니다. 이와 함께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담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이것을 위해서만 개헌할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 개헌을 추진할 때 5.18 정신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열차 이동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까지 이번 5.18 기념식에서는 여러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의 의미뿐 아니라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5월 단체 지원을 약속하며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공약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양당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교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기간 호남을 공들이며 통합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은 물론 중도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5.18 단체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광주만의 것도 특정 정당 소유물도 아니라며 앞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의 정신은 좌파 우파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입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이 위대한 정신을 이용해 왔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 시 표현으로 성인식 논란을 빚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반적 국민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 인사 악재를 털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과반 넘는 의석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특히 부동산 민심을 공략해 반전을 모색하려는 겁니다. 송영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공론화하고 입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할 예정입니다.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 제명 절차도 마무리 짓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추가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김은혜 후보를 도우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며 선거를 앞둔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앞두고 여야 모두 중도 확장을 노린 전열 정비의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어제 하루 27만 명에 가까운 신규 발열자가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열자가 26만 9,510여 명 새로 발생하고 17만 460여 명이 완쾌한 것으로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망자는 6명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신은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발열자가 148만 3,060명 발생해 이 가운데 81만 9,090여 명이 완쾌했고 66만 3,910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인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지만 당 지도부가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 일을 여영국 대표 등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알렸는데도 여 대표는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며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 관계자는 강 전 대표가 문제 삼은 사건 처리 과정을 여 대표가 발설하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 전 대표가 비공개로 해당 사항을 논의해달라고 한 것이 와전된 측면이 있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 가치가 99.99% 떨어진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개발자와 투자자, 또 수수료 챙기기 여념이 없는 거래소, 그리고 제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상 시장을 내버려두는 정부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교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루나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7만 원이 됐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게시판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넘쳐납니다. 한 유튜버는 루나 투자금 3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리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못 버티겠어. 이게 점점 힘들어. 루나 개발자 권도영 대표의 평소 거만한 행태는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가상자산 거래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코인 상장을 돈벌이로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루나의 투자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루나에 문제가 생겼을 땐 다른 거래소보다 늦게 입출금을 중단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가치평가라든지 회계 감사,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보 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만 1,2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도 정부가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감시나 감독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잠시 과열을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이 들여다봐요. 혹시나 이거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투기성, 작전 세력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근데 자산시장은 감독관이 없어요.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 같은 루나 코인 가치 폭락으로 20억 원가량을 잃었다는 인터넷 방송인이 코인 발행업체 대표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며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투자 실패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J 챈서스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코인 관련 방송을 하는 김모 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국산 코인 루나를 발행한 업체 대표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김 씨는 코인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대책을 묻고자 찾아간 거지 범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도영 대표는 공식석상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일단 사죄를 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던 어떠한 계획을 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7년 코인 투자를 시작한 김 씨는 루나 코인 2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가 최근 폭락장에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2일 저녁 코인 발행업체인 테라폼 랩스 코리아 권도영 대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에게 권 대표의 소재를 물었습니다. 집에 없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지만 가족들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분 주소는 인터넷에 그분의 주소가 등기부 등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불이 일으킨 점 사죄드렸고 경찰관 분께 정말 죄송하고 이달 초 10만 원이던 루나코인이 한순간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 김 씨의 행동에 공감한다며 해코지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격한 반응도 많습니다. 저 같으면 가서 버렸어요. 비트코인은 저는 저도 지금 한 2억 박았다가 지금 1,200만 원 남았는데. 하지만 손실 위험을 알고도 투자해놓고선 실패한 책임을 딴 데 묻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뭘 그걸.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까지 몰래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이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합리화해선 안 되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평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적 공간의 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적인 그 법적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그런 것이 이제 민주사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은 권 대표 가족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내용과 주소 등이 담긴 경찰 내부 문서가 코인 관련 단체 SNS 방까지 흘러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네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선거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둘 더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먼저 위쪽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 보면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네 곳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대전에서는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가 41.2%, 국민의힘의 이장우 후보 45.8%로 나왔고요. 그 아래 충남을 보면 양승조 후보 41.7%, 김태흠 후보 44.1%로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 충북에는 노영민 후보가 34.1%, 김영환 후보 49.5%로 앞자리가 좀 달랐고요. 강원은 이광재 후보 41.7%, 김진태 후보가 48.2%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자, 이 점을 고려해서 보면 이제 충북을 보죠. 당선인 특별고문을 지낸 김영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노영민 후보를 15.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3개 지역은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는 현직인 민주당 후보에 국민의힘 후보가 새롭게 도전하는 양상인데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요. 20대에서 40대까지 청장년층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50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강원도의 경우는 원주권은 이광재 후보에게 춘천과 강릉권은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요. 수도권 민심을 확인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다른 조사들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 앞서고 있고요. 경기와 인천 지역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해드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보실 때 꼭 추이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선거 이제 2주 남았는데 바구니 선거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겪었던 일이죠. 이런 안 좋은 일은 없겠죠? 예, 문제를 좀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번 달 27일과 28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는 이틀째인 28일만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 대선 때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시간이라던가 그 내용점에서는 조금 더 개선한 면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서 모두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고요.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를 마감한 뒤 30분 후, 그러니까 6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확진자의 사전 투표는
28일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고요. 확진자의 본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6월 1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투표 장소와 방법은 일반 유권자 그리고 확진자 유권자 모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은 임시 기표소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투표지는 선거 사무원이 아니라 유권자 본인이 직접 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하게 되고요. 운반함도 이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투명한 걸로 통일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선거 전에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된다면 확진자와 비확진자, 일반인 유권자 구분 없이 모두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절차로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투표에서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 배부가 될 텐데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8장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투표 때는 3장, 4장 두 번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지만 사전투표 때는 장비나 시간 등의 문제로 한 번에 투표용지를 모두 다 받아서 투표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하는 곳이 실내일 테니까 가실 때 꼭 마스크 챙겨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포인트만 좀 몇 개 짚어볼까요? 예, 눈에 띄는 장면 몇 개 있었는데요. 아침 신문 일면에 대부분 관련된 사진들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진인데요. 먼저 위쪽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 일면은 윤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 담겨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윤 대통령의 표정이 꽤나 밝아 보이는데요. 옆모습만 나온 인물, 바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작년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각각 있을 당시에 인사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어제 먼저 손을 내민 건 박범계 의원 쪽이었다고 하는데 안쪽 의자에 앉아 있다가 통로로 나와서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이 반갑게 악수를 하자 장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중앙일보 일면 사진, 윈스턴 처칠과 클레멘트 애틀리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담겼는데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소환한 두 인물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두 인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당을 뛰어넘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상황 보면 국내외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이 필요한 상황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아침 신문들은 그 산들 중에 하나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여러 인사 문제를 꼽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관련된 기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스크 줄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언뜻 보이게 이제 덴탈 마스크를 쓴 걸로 보이는데 지금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두 장을 겹쳐 쓴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마나 불안한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북한에는 지금 우리의 KF94 같은 방역 마스크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바 있죠. 근데 마스크뿐 아니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진단 키트 같은 것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발표하는 유열자라고 하는 수보다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이 확진자 중에 열이 나는 사람이 한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북한에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게 사실 이번 달 12일 그때가 아니라 지난달부터였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이 소식통에 의하면 북중 국경이 봉쇄됐다고 하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북한에서 상황을 이미 감지하고 중국에 알린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추측이 맞다면 북한은 코로나 확산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연 셈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의 대북 지원 내용을 담은 통지문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문에서는 북한이 봉쇄와 중국의 지원만으로 버텨보겠다는 기류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중국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루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야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인데 네. 폭락하는 주식이나 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서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테라와 루나의 이런 야수의 심장 마음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난 13일 기준 루나의 보유자가 약 17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그 이틀 후인 15일 기준 27만 명까지 한 1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10만 원 넘던 코인이 이제 1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막연한 기대감에 베팅에 나서는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보통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뭐 불과 열흘 전만 해도 10만 원이 넘던 코인인데 최소 다시 10원 정도는 가지 않겠냐 라면서 1원일 때 투자를 하면 10배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몇 거래소에서 이 루나 코인 시세를 보니까요. 지금 뭐 0.2원에서 0.4원 정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폭탄 돌리기식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당연히 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해외에선 퇴출된 건데 국내 투자자들만 여기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방식이라고 해야 될지 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좀 이상하네요.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을 언급하기도 했죠. 그만큼 우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가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카드값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한 직장인의 인터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직장인,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4%대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느낀다고 했는데요. 당장 뭐 맥주만 사 먹으려고 해도 4캔에 10,000원이었던 것이 4캔에 11,000원까지 10% 정도 올랐고 뭐 각종 식료품, 배달료, OTT 구독료 등등 4% 이상 크게 뛰어오른 품목이 더 많다라는 인터뷰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금 위에 나온 부분을 보면요. 삼겹살 1인분을 집에서 먹을 때 필요한 비용이 나타나 있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33%나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일반 가게에서 느끼는 부담이 더 큰 이유가 또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경향신문이 분석한 결과도 있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임금, 즉 실질 임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8.2% 줄었다는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단 여기서 대기업의 경우는 예외라고 했는데요. 대기업은 최근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한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노동자 임금을 올릴 필요는 당연히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올리게 돼서 물가를 자극하면 상대적으로 저금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라면서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적은 임금을 받는 분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유럽 지도가 나와 있고 이게 나토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지도인데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지역의 나토 가입 상황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짙은 부분이 바로 냉전기에 가입한 16개국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후로 현재까지 가입한 나라들이 파란색 계열로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현재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지금 지도에서는 노란색 계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특히나 위쪽에 나와 있는 두 나라, 발트해를 끼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는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208년, 핀란드는 74년 동안 고수해온 군사적 중립 노선이 막을 내리게 된다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고요. 만약에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 발트해가 이른바 나토의 호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일한 부동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상 봉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토가 단 한 나라, 미국의 대외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푸틴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이 기사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히려 나토를 확장시키는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인물들을 조명한 기사인 것 같네요. 설명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 몇 분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한국인 700여 명 정도가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전쟁 이후에 다들 대피하고 현재까지 남은 한국인은 한 10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 사연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가장 왼쪽에 나왔던 서진택 씨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교회도 있다고 하면서 결코 떠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 씨는 하르키우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는 일단 서쪽으로 대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서쪽으로 출발하자마자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러시아 공격이 조금은 잦아들었고 서부에 진입을 하니까 비가 멈췄다라는 얘기가 좀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한편 이 중앙과 오른쪽에 나온 방대식 씨, 또 김데이비드 씨는 수도 키이우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수도나 전기, 가스 공급에 문제가 없고 또 슈퍼마켓도 대부분 문을 연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은 우크라 밖으로 대피했다가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봐 그런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현지에 살던 사람들만이라도 입국을 금지한 여권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성공하며 피난민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군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의 마을 집집마다 러시아군이 남아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에서 40km도 되지 않는 제2도시 하르키우를 어렵게 탈환했습니다. 하르키우는 키이우와 마리우폴, 동부 돈바스와 함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다시 되찾은 겁니다. Ми тут. Ось з нами прикордонник. Передаємо йому знак за нашою спиною, який знак 910 дроб 1. Пане президент, ми дійшл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퇴각한 하르키우 인근 마을에서 러시아군 시신 40여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러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80%를 장악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군이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Russia's war in Ukraine is not going as Moscow had planned. They failed to take Kiev. They are pulling back from around Kharkiv.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을 도시에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Окупанти досі не хочуть визнавати, що знаходяться в глухому куті і що їхня так звана спецоперація вже збанкрутувала. Але обов'язково настане момент. 러시아군의 퇴각 소식에 피난민 2천 명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네우보프 하르키우 주지사는 아직 러시아군의 공격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기반 시설을 조금씩 재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넓은 영토를 통제하고 있어 향후 몇 주간 장거리 폭격이 이어지는 힘든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정보기술 IT 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으로 위장해 해외에 취업시키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현지 시간 16일 공동으로 낸 권고안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칭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들은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법적 처벌 위험 또는 그들의 명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박진 외교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한중 간에 강화할 4대 사항을 거론하면서 호혜 협력 대목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것을 계기로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한 견제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전임 정부가 철군시켰던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미군을 다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말리아의 병력을 재배치해달라는 국방부 요청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세력이 커지면서 고도의 위협이 되고 있는 알샤바브에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미군을 지속해서 소말리아에 주둔할 수 있게 재개해달라는 국방장관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옷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쌀쌀하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됐고요. 대기 건조함도 여전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3도, 광주는 1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는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지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